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오랫동안 연이 끊긴 딸과 다시 만나게 된 60대 남성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가족이자 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딸을 처음 만난 것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 때 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고모 집에서 사촌과 함께 자랐어요.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했고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번 돈은 한동안 저를 키워준 고모에게 다 드렸죠. 성인이 되어서는 아버지나 다름없는 고모부께서 암에 걸려서 한동안 번 돈을 수술비와 병원비로 썼고요. 그러다 보니 나이 30이 다 되어 가는데도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았고 결혼하자니 저같이 능력 없고 볼품없는 사람에게 시집 오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고모부가 긴 투병 끝에 돌아가시고 나서 고모가 저를 불러 그러시더라고요. 재용아, 이제 그러지 말고 너도 독립해라. 너는 우리한테 할 만큼 했어. 내 자식들도 그만치는 안 했다. 네 덕분에 그 사람 원 없이 치료받고 후회 없이 갔어. 고맙다. 꼼짝없이 보육원 신세에 가야 할 처지가 되었을 때 제 손을 잡아주신 고모와 고모부께 감사해 한 일이었어요. 남들보다 못해도 10년이 늦은 시작이었지만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고모는 그러면서 아는 중매쟁이에게 적당한 사람을 골라두었으니 만나보라고 했고 그때 만난 것이 바로 아내였죠. 당신이 원하던 아파트는 아니지만 조금만 고생해주면 내가 꼭 당신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해줄게. 어쩔 수 없지 뭐. 당신이 적어도 신혼을 남의 집 새방에서 시작하게 하지 않겠다고 해서 허락한 거야. 당신 알지? 나 아니었으면 당신 결혼하기 힘들었다는 거. 알지. 부모도 없이 자라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많은 나한테 시집 와준 거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당신한테 감사해하며 살게. 저는 아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저를 선택해준 그 사람에게 후회 없는 삶을 선물해주고 싶었거든요. 아내가 살고 싶다는 아파트를 사서 아내와 저를 닮은 아이 2명을 낳아 오손도손 사는 것이 제 유일한 꿈이었고 그렇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밤낮 없이 바쁘게 일했습니다. 그러다 아내에게 주기 위해 집 근처 슈퍼에서 귤 한 봉지를 사려다 너무 반가운 얼굴을 만난 겁니다. 혹시 재용이 형? 네? 가만, 너 설마 희태냐? 맞네. 배나무집 재용이 형. 그래, 너 이 자식 어떻게 된 거야? 설마 여기 살아? 저 여기 터 잡은 지 10년은 됐어. 형도 여기 살아? 왜 그동안 한 번을 못 마주쳤지? 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 결혼하고 여기로 왔지. 결혼도 했어? 아니, 왜 소식을 안 전해? 형 결혼식에 가서 국수 한 사발 해야 하는데. 그러는 너는 설마 혼자는 아닐 거 아니야. 너도 나한테 소식 안 전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뭘 그래. 사는 게 바빠 그랬어. 나는 결혼 되게 빨리 했잖아. 지금 딸이 8살. 뭐? 8살? 이게 아주 이 형님보다 한참을 앞서 나가네. 아주 천리안이야. 그럼 우리 이제 자주 좀 봐요. 상용이 형은 아직 거기 있고 내가 통 고향 소식을 몰라. 너나 나나 고향에서 부모 잃고 상경한 거니 그럴만도 하지. 나야 고모가 있었으니 자주 들르게 된 거고 상용이는 대구에 있고 선아는 충남 어디로 시집 갔어. 선아 그 쬐까마는 게 벌써 시집을 가? 내가 마지막으로 뵀을 때도 요만했는데? 웃기시네.
너랑 선아 끼케야 나이 차이가 3살인가 났잖아. 선아 애엄마야. 내가 삐삐 번호 알려줄 테니까 너 나한테 삐삐 쳐라. 우리 언제 술 한잔해. 어디 한 잔만 해? 형이랑은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마시지. 고향 동생인 희태는 이웃사촌으로 어렸을 때부터 형제처럼 자란 녀석이었어요. 희태뿐만 아니라 그 작은 동네 제 또래는 전부 가족이나 다름없었죠. 각자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어떻게 사는지 소식을 듣기 어려워 가끔 그리워하곤 했는데 어떻게 딱 이사를 간 그 동네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이 났는지 콧노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어? 무슨 신나는 일 있어? 콧노래를 다 부르고. 당신 주려고 귤 사다가 되게 반가운 녀석을 만났지 뭐야. 희태라고 호영호재하던 고향 동생인데 알고 보니 글쎄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 정말? 세상에 별일이다. 이 넓은 서울 땅에서 당신 고향 사람을 다 만났단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세상 넓다 싶은데 참 좁아. 언제 만나 술 한잔 하기로 했어. 당신도 소개해줄게. 결혼해 제 눈에 천사 같은 아내도 생기고 신혼집으로 마련한 동네에서 귀한 인연까지 만났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루하루 사는데 발걸음이 가벼워 이러다 하늘로 휙 하고 날아오르면 어쩌나 싶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며칠 뒤 동생과 연락이 닿아 자리를 마련했고 저는 아내와 함께 그 자리로 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동생의 딸을 만난 겁니다. 네가 우리 희태 딸이구나. 이름은 뭐야? 인서, 안녕하세요 해야지. 아빠 친구야. 아빠 고향 형. 안녕하세요. 어쩜 공주님이 너를 하나도 안 닮았네. 외탁한 것 같아 다행이다. 그나저나 재수 씨는? 우리 마누라는 갔어. 가다니 어딜? 능력 없는 남자랑 못 살겠다고 지 딸도 내팽개치고 가버렸지 뭐. 됐어. 나 싫다는 사람 이야기해서 뭐해. 마십시다. 형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알고 보니 동생은 이혼한 지 5년이 넘었고 딸 하나를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서울로 와서 번 돈을 사기당하고 난 후 이혼하게 됐고 그 뒤로 술에 의지해 겨우겨우 살고 있었던 것이었죠. 일은 그 돈만 아니었어도 이혼도 없었을 거고 자기도 이 동네를 벗어나 살았을 텐데 싶어 잠도 못 잔다더라고요. 그래도 지난 일은 좀 잊고 앞을 보고 살아야지. 너한테는 윤서가 있잖아. 그러게 말입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 뒤로 저는 동생을 자주 만났고 우리 집에 불러서 저녁을 먹거나 술자리를 갖는 날이 잦았어요. 친동생 같은 녀석이 이혼 후 딸 하나를 키우며 혼자 산다고 하니 마음이 쓰이기도 했고요. 근데 희태 씨 말이야.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야? 여보, 좀 봐줘. 희태 사정이 짠해서 내가 부른 거야. 그래도 그렇지. 너무 잦잖아. 이번 주만 해도 벌써 3번이고. 내가 내 집에서 옷이나 편하게 입고 있겠어? 매번 신경 써야 할 게 한둘이 아니라 좀 그래. 미안. 내가 적당히 부를게. 오늘은 설거지하지 마. 내가 할 테니까. 이래저래 집에서 손님 대접해야 하는 아내에게는 미안했지만 그만큼 동생의 형편이 딱했던 거지요. 보아하니 딸은 제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내복도 소매 끝이 까맣게 때가 져 있더라고요. 머리카락도 항상 지저분하게 흐트러져 있고 또래보다 말라 제대로 먹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때로는 용돈을 주고 때로는 간식도 주면서 친조카처럼 다정하고 살뜰히 챙겼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포장마차에서 동생과 한잔하고 있는데 취기가 오른 동생이
힘겹게 입을 열더라고요. 형,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부탁 하나만 합시다. 부탁? 무슨 부탁인데? 내가 아주 잘 아는 형님들이 있어. 그 형님이 기가 막힌 정보책이거든. 저기 사거리 넘어서 30분 정도 쭉 직진하면 나오는 제가 하나 있잖아. 거기 뒤가 곧 재개발될 거라네. 거기가 다? 여기저기 재개발 붐이 일긴 했다지만 거긴 그린벨트 지역 아냐?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 거기가 곧 그린벨트 해제가 될 거라고 아는 사람들은 다 모여드나 보더라고. 이야, 거기에 땅 가진 사람들 논았네. 그러니까 말이야, 이번이 막차래. 그래서 말인데 내가 거기 땅을 좀 사볼까 하는데 형도 알다시피 내가 가진 게 없잖아. 그래서? 나 보증 좀 서줘. 보증? 아이야, 그래도 보증은 좀 어렵지. 내가 형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을 해. 나한테는 형밖에 없잖아. 형은 제대로 된 직장도 있지만 나는 매번 일용직 전전하고 있고 이번 땅값만 크게 오르면 바로 갚아. 내가 그럼 형한테도 크게 보답하지. 아이, 그래도 보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하긴 좀 그렇잖아. 나는 혼자도 아니고 집사람도 있고. 아이, 내가 형 뭐 잘못되는 일 할까봐 그래? 형한테 빌리는 돈이니 더 확실한 정보를 담보로 부탁하는 거지. 형, 그러지 말고 딱 한 번만 봐주라. 형도 알잖아. 우리 윤서 언제까지 저 겨울에 따뜻한 물 안 나오는 집에서 살게 해. 저 어린 게 그래도 자기 몫이라도 해보겠다고 설거지하는데 설거지 한번 끝내면 손이 아주 얼음장이야. 이번에 내가 확실히 다시 일어나서 우리 윤수한테도 떳떳한 아빠 되고 형한테도 멋지게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그날 동생은 저를 붙들고 끈덕지게 부탁을 했고 저는 마지못해 결국 동생의 보증을 서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미련하게 생각하실 거 알아요. 지금이야 이런 일이 드물지만 그때만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정에 이끌려 지인의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생각보다 덜어 있었습니다. 콩고물 얻어먹으려던 생각이 아니라 정말 뭐라도 해주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일이었어요. 그 뒤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일이 일어난 게 맞습니다. 제가 보증을 서서 빌린 돈을 들고 그대로 자취를 감춰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는데 더 황당한 것은 자기 딸을 그 집에 놓고 간 겁니다. 고작 쪽지 한 장을 남기고 말이에요. 형, 미안해 정말. 내가 형한테 이러고 싶진 않았는데 나도 사정이 생겼어. 윤서를 데려가는 게 힘들어져서 염치 없지만 윤서를 좀 부탁할게. 내가 꼭 형 돈도 갚고 윤서도 데리러 올 테니까 기다려줘. 이미 살던 집도 팔아버린 후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동생의 딸을 집에 데려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아내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났겠습니까? 제가 어렵게 그 사실을 털어놓자 아내는 졸도를 해버린 거예요. 희태 그놈이 애를 맡겨놓고 튀었어. 실은 내가 그 녀석 보증을 서줬는데. 뭐라고? 보증? 당신 미쳤어?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 힘들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나도 그 녀석 좀 도와주려다 보니. 여보! 정신 차려, 여보! 결국 저는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이혼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죠. 집을 팔아 급한 불을 껐고 아내를 만나 설득하고 싶었는데 연락조차 닿지 않았어요.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야 할 때 하루아침에 새빵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내 뒤통수를 치고 떠난 놈의
딸과 함께요. 아니, 애기 아빠가 어쩌다 이렇게 됐어? 애기 엄마는 어쩌고? 예, 아이고, 애기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다녔나 보네. 아가, 이리 와서 얼굴 좀 씻자. 아무리 애 엄마 없이 남자 혼자 애를 키운다지만 그래도 이렇게 엄마 없는 티내고 키우면 못 써. 애들은 깨끗하게만 씻기고 키워도 엄마 손 탄 줄 알고 무시 안 당하지. 수중에 남은 돈이라곤 겨우 몇십에 앞으로도 다달이 월급도 압류된 상황이라 막막했습니다. 그 와중에 딸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그나마 마음씨 좋은 주인집 할머니를 만나 저는 애를 맡기고 잠적한 고향 후배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고향 친구 중 하나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야, 재용이 너 설마 희태 돈 빌려줬어? 뭐 그렇게 됐어. 그래서 희태 좀 찾고 싶어 그러는데 아는 거 있어? 야, 이 미친놈아. 희태 그 새끼 완전히 사기꾼이야. 자기 큰아버지한테 연락해 자기 부모 재산 꿀꺽한 거 아니냐고 난동을 부려 갈취를 해가고 정남이도 그 새끼한테 뜯긴 돈이 500이란다. 너도 알잖아. 희태 아버지가 돈이 어딨어. 도박으로 다 말아먹어 큰 집에 얹혀 살았는데 완전히 잠적해서 어디 있는지 모른다던데 어떻게 만난 거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럼 너도 희태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지? 모르지. 안 그래도 지금 정남이 그게 벼르고 있어서 알았으면 진작 저 세상 갔을 거다. 알고 보니 고향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알게 모르게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다 나 있었고 저만 아무것도 모르고 친동생이라도 만난 듯이 반겨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3달을 일이 끝나자마자 서울이 동네, 저 동네를 정처 없이 배회하며 다녔어요. 서울을 떴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그대로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무작정 걷기라도 하는 게 도움이 되기도 했고요. 답답한 마음에 술을 마시다 울며 잠드는 날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친구의 딸은 아무 말도 없이 구석에 누워 있었죠. 솔직히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애는 잘못이 없는데 한마디라도 건넸다간 우라가 치밀어 애한테 화풀이를 할까봐 참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여보세요? 야, 재용아, 희태 찾았다. 뭐? 어딨는데? 그 새끼 서울 떴어. 제천에 있단다. 정남이 동생 황남이 기억나지? 황남이 처가가 제천인데 거기 갔다가 봤다는 거야. 야, 사람이 제 짓고는 못 산다더니 고향도 떠나 서울도 떠나 일면식이라고는 아무도 없을 제천까지 가서 사는데 거기서 정남이 동생한테 들킨 거야. 저는 그 길로 제천으로 내려가 친구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제천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부터 몸이 달달 떨려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당장 만나면 뭘 할지, 한 대 때려줄까, 욕을 퍼부어줄까, 내 돈 내놓으라고 야단을 할까 별별 생각을 다 했죠. 그런데 막상 가서 그렇게 찾아 헤매던 녀석과 마주쳤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당신이야말로 여기 왜 있어? 왜 조이태 저 자식이랑 같이 있는 거냐고? 그게 아니라 여보, 그게... 야, 조이태 이 새끼야. 내 돈을 빼돌려 나간 것도 모자라 내 마누라도 빼돌렸냐? 네가 사람이야? 네가 짐승 새끼지 사람이냐고? 형, 미안해. 내가 설명할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생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고 신혼부부 행세를 하고 들어온 두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댔죠. 결국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왔고
모두 파출소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내 뒤통수를 치고 떠난 고향 동생과 보증을 섰다는 이유로 저를 떠난 아내가 함께 있는 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내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몰래 둘이 진작 눈이 맞았던 거고 제 재산을 빼돌려 둘이 도망 살림을 차리기로 한 것이었죠. 거기다 남의 애는 키우기 싫다는 아내의 뜻을 따라 자기 딸을 저한테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영국에 보기 좋게 놀아난 저는 돈도 아내도 잃은 신세가 된 것이고요. 둘 사이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오히려 아내가 고향 동생을 탐탁치 않게 여겨서 눈치를 본 것이 여러 번이었거든요. 대체 언제부터야? 당신이 언제부터 희태를 반겼다고? 나한테는 제발 그만 좀 데려와 달라고 부탁까지 했었잖아. 미안해. 미안하다 말만 하지 말고 뭐라도 제대로 이야기를 좀 해보란 말이야.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무슨 할 말이 있어. 내가 다 잘못했지. 변명이라도 해봐. 내가 당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가진 것도 없고 애까지 있는 희태보다 내가 못한 게 뭐였는데. 아내는 변명조차 하지 않았고 제가 미치고 환장할 노릇으로 길길이 날뛰는 동안에도 정수리만 보여준 채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간통죄로 집어넣어버리고 싶었는데 이미 제가 이혼을 한 뒤라 고소가 되지 않았어요. 다행인 건 저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고향 동생은 수감이 되었죠. 잠적한 동생만 찾으면 이혼한 아내도 데려오고 다시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고향 동생의 빚을 진 사람이었고 집 없이 색방 하나를 빌려 사는 처지였어요. 그 와중에 여전히 동생의 딸은 제 몫이었는데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그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동생에 대한 원하는 둘째치고 애를 낳아본 적도 없는 제가 어떻게 애를 키우겠어요. 보육원에 가서 더 책임감 있는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주변에 수소문한 보육원 중 몇 군데는 직접 가서 여러 가지 알아보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원수의 딸이라지만 죄 없는 애를 아무데나 두고 올 수가 없었으니까요. 연대 보증 때문에 억울하게 인생이 고꾸라진 저였기에 자기 아버지가 진 죄로 연자제처럼 그 아이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씻고 들어와 보니 방에 아침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저씨, 드세요. 할머니 도와드렸더니 반찬이랑 밥 가져다 먹으라고 나눠주셨어요. 전에 없던 행동이라 당황스러웠고 어쨌든 차렸다고 하니 그날 처음으로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죠. 그리고 퇴근 후 돌아와 보니 방 청소가 깨끗이 되어 있고 한켠에는 잘 마른 빨래도 개워져 있었어요. 주인집 할머니가 해주셨나 했는데 딸이 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녁엔 밥을 먹던 상을 펴서 숙제하고 잠자리에 들고 규칙적이고 바른 생활을 하면서 아침 저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렸죠. 사실 어른들 눈에는 애들 마음이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마치 자기를 보내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아침 마음을 굳게 먹고 이야기를 했어요. 윤서야, 아저씨는 윤서 가족도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저씨가 윤서가 여기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려고 해. 제 이야기를 듣고도 아이는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아무런 반응이 없이 묵묵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마음도 아프고 짠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옷을 챙겨 입으라고 하고 함께 집을 나서려는데 방에서 나와 마루에 앉아 신발 하나를 신는데 한참이 걸리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구나 싶어 저도 계속 기다려줬는데 신발을 다 신고도 앉아서 일어나지 않았죠. 윤서야. 나지막히 아이의 이름을 불렀는데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서 울더라고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지에 짙은 눈물 자국을 만들어내는데 저는 말문이 막혔죠. 저에게 닥친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뭐야, 윤서 왜 그래? 윤서야, 얼른 일어나야지. 가야지. 집주인 할머니가 나와 우는 아이를 달래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호통을 치는 겁니다. 눈치가 빠른 할머니라 짐작하고 있기도 했을 거고 제가 아이의 짐이 담긴 큰 가방을 들고 있었으니 무슨 상황인지 빠르게 파악했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할머니, 저는요, 사실 윤서 아빠가... 아니면 뭐, 윤선의 사정이 어찌 됐든 자네가 맡겠다고 데려왔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무턱대고 갑자기 보내버릴 거면 진작 보낼 것이지. 뭐하러 여기까지 데려왔어? 네? 그게... 정이 뭐 어른만 드는 줄 알아? 애들 정이 더 깊어. 자기가 먹던 사탕만 나눠줘도 형제처럼 사는 애들인데 그래도 자네랑 윤서가 한 방에서 부녀처럼 지낸 게 얼만데 이제 와서 보내려고. 아유, 이 매정한 사람아. 저도 사정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애를 키워요. 할머니도 아시잖아요. 저 빚더미에 월급도 차압당했고요. 앞으로 애는커녕 제 입 풀칠 하나 하기도 어려워요. 제 형편에 무슨 애요. 어떻게든 키울 수 있어. 전쟁통에도 애는 낳고 제 밥그릇 가지고 태어나 살 애들은 살아. 이렇게 착하고 똘똘한 애를 어떻게 보낸다는 거야. 못 보내. 할머니가 왜 참견이세요? 할머니가 그 아이 책임지실 거예요? 내가 책임은 못 져도 도와는 줄게. 그러지 마, 응? 자네도 윤서 보내고 속 아파 힘들어할 거 분명하잖아. 할머니가 저를 어떻게 아신다고 그래요? 다 알아. 자네가 그렇게 모진 사람이었으면 자기 돈 떼먹고 나른 사기꾼 놈의 자식을 어떻게 여기까지 데려와. 이만치 데리고 있었겠어.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이것도 인연이야. 속에 얼마나 천불이 일었겠어. 그래도 애는 잘못이 없잖아. 아이는 집주인 할머니의 품에 안겨 오열하고 있었고 저는 결국 그대로 주저앉아 머리를 마구 헝클어뜨렸죠. 고향 동생이 쪽지와 함께 아이를 남기고 떠나버렸던 그날 바로 경찰서에 연락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때도 몇 달 동안 집에도 오고 과자도 사주고 용돈도 줬던 그 애를 바로 보낼 수가 없어 데리고 온 것이 여기까지 이른 것이죠. 결국 그날 아이를 보내지 못했고 저는 그렇게 그 아이를 데리고 살게 된 겁니다. 애를 데리고 살면서 차라리 보육원에 보내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일부러 말한 건 아니고 애가 제게 아저씨라고 하니 자연히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에게 자초지정 사정을 설명하게 된 것이죠. 이봐, 너무 물려 터졌어. 세상에 자기 원수의 딸을 키우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 아무리 재용이 너한테 맡겼다고 해도 그렇지 보육원에 보낸다고 너 손가락질할 사람 없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는 옛말도 있잖아. 아무리 잘 키워줘도 나중에 원망이나 할 거라고. 하지만 이미 아이를 키우기로 마음먹은 이상 보육원에 보낸다는 선택지는 더는 제게 없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는 아이에게 살림을 알려주며 제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훗날 은혜를 갚아야 한다 당부했죠. 딸은 눈치가 참 빠른 애어른이었어요.
고작 9살인데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내세워 고집을 부린 적은 한 번도 없었고 항상 집주인 할머니나 제 눈치를 살피며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기가 미움받지 않고 저나 집주인 할머니에게 쓸모있는 사람처럼 보일지 전전긍긍해했지요. 윤서 보고 있으면 참 짠해 죽겠어. 내 손녀만 봐도 저 나이 때면 100원만 달라, 500원만 달라 쪼르고 문방구에서 좋아하는 종이 인형이나 사서 와서 놀 텐데. 윤서 저거는 학교 끝나면 와서 하는 일이 뭐야? 빨래하고 방 청소하고 숙제하고 그러고도 심심하면 나한테 한참을 고민하고 포르르 와서 하는 말이 할머니 텔레비전 조금만 보면 안 돼요? 하는 거야. 속에 영감이 들어앉은 것 같아. 그러고 보니 그 나이 애들이 가지고 놀만한 인형 하나 없었어요. 집안일도 숙제도 다 끝나 할 일 없는 날이면 밖에서 놀다 올 법도 한데 늘 집에만 있으려고 했고요. 담장이나 할머니 텃밭에서 피는 풀을 가져다 소꿉놀이 하듯 노는 게 그 아이가 하는 유일한 놀이였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늘 지나다니던 길에서도 안 보이던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애들이 좋아할 만한 봉제 인형이나 머리가 길고 드레스를 입은 공주 인형들이요. 한 푼이 아쉬울 때긴 했지만 그거 하나 사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는데 꽤 고민했습니다. 마침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어렵게 모은 돈으로 인형 하나를 사서 숨겨뒀다가 자고 있던 애 머리맡에 두고 잠이 들었죠. 눈을 뜨자마자 선물을 발견하고 방방 뛰며 좋아할 줄 알았는데 딸은 좋아하기는커녕 선물을 만져보지도 않고 쳐다보기만 하는 거였어요. 왜? 산타 할아버지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요. 근데 왜? 잘못 온 것 같아서요. 잘못 오다니.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어린이한테만 선물을 주시는데 저한테 놓고 갔으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잘못 두고 간 것 같아요. 윤서, 올해 착한 일 많이 했잖아. 아저씨랑 할머니도 많이 도와드리고. 그래도 아빠가 아저씨한테 큰 잘못을 했으니까 저는 착한 어린이가 아닌데요? 어? 윤서야, 그건 아빠가 잘못한 거지. 윤서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왜 그런 생각을 해? 당황한 제가 딸에게 그건 네 잘못이 아니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인형을 앞에 두고도 좋아하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집주인 할머니와 합세해서 산타 할아버지는 오로지 아이의 착한 일만 보고 판단하신다고 몇 번이나 설득한 끝에야 그 인형을 딸에게 안겨줄 수 있었죠.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었어요. 매장에서 파는 건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었고 봉제 인형을 싣고 다니는 트럭을 만나서 제일 인기가 많다는 토끼 인형을 사다 준 건데 그 뒤로 딸은 그 인형을 친구 삼아 놀았죠. 그렇게 3년이 흘렀고 어느덧 딸은 5학년이 되었죠. 그래도 처음보다 많이 가까워져서 남들이 보면 제법 부녀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부쩍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더라고요. 집주인 할머니께서도 요즘 어딜 갔다 오는지 한 2시간씩 꼭 늦게 온다고 하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친구들이랑 놀다 오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늦은 날이 있어 주의를 한번 줬는데 어느 날은 밤 10시가 되도록 집에 안 오는 겁니다. 아유, 이거 무슨 일 난 거 아닌가 몰라. 가볼 만한 곳은 다 찾아봤어? 학교도 가봤고 저 앞에 아파트 놀이터도 가봤는데 안 보이네요. 보이는 애들마다 붙잡고 물어봤는데도 모른다고 하고. 아니, 그러면 대체 애가 어딜 갔다는 거야? 요즘 이상하더라니까. 어딜 갔다 왔냐고 해도
제대로 말도 안 하고 빙빙 돌리기만 하더니 애가 처음 왔을 때부터 속에 영감이 들어앉은 것 같더니만 머리가 크니까 이젠 자기 표정도 잘 숨기는 게 속마음 알기가 더 어려워졌어. 집주인 할머니의 푸념을 들으며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갑자기 집주인 할머니 집으로 연락이 왔어요. 경찰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무슨 일이 났구나 싶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간 파출소에서 풀이 죽어 앉아있는 딸을 본 겁니다. 윤서야! 저희 윤서 보호자 되십니까? 이제야 오셨네. 아니 얘가 도통 입을 안 열어서 연락드리는데 애를 먹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인근 상인이 신고를 해서요. 신고요? 왜? 며칠 전부터 인근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시켜달라고 사정하고 다녔답니다. 하루 이틀이야 그냥 넘겼는데 매일같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애가 찾아와 일을 시켜달라고 하니 부모가 방치를 한다는 것 같다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네? 일이요? 모르셨구나. 그나저나 아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윤서는 끝까지 아버지가 안 계시다고 하시던데 아버지 아니세요? 저는 그냥 윤서 아빠 친구입니다. 애 아빠가 사정이 있어 애를 맡겼어요. 그러면 애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신 분인데 이것도 방임이에요. 저렇게 어린애가 학교 끝나고 뭐하고 다니는지도 모르시고 그나마 신고가 들어와서 다행이지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지 아시잖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인계받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빗자루를 들었죠. 종아리 걷어. 하나, 둘, 셋! 그리고 종아리를 쉬지 않고 세 대를 때렸습니다. 그러니 울면서 주저앉아 흐느끼더라고요. 빨리 안 일어나? 하나, 둘! 아유, 왜 그래? 그러다 애 잡어. 너 누가 그런 짓 하라고 했어? 누가 너 보고 밖에서 돈 벌어오라고 했어?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대체 왜 그랬어? 돈이 왜 필요한데? 용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이야기하면 되지. 왜 일을 시켜달라고 해? 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세상 어른들이 할머니나 나 같은 사람만 있는 줄 알아? 너같이 부모 없어 보이는 애 데려다가 팔아넘기는 거 일도 아니야. 알아? 빨리 안 일어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아저씨. 돈 갚으려고 그랬어요. 우리 아빠가 아저씨한테 빌린 돈 빨리 갚고 싶어서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뭐? 조윤서, 누가 너더러 아빠 빚 갚으라고 했어?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벌어와서 아빠 빚 갚으라고 했냐고. 이리 와. 그만해. 애 잡겠네 그냥. 애가 얼마나 마음이 쓰였으면 그랬겠어. 얼마나 눈치가 보였으면 그랬겠냐고. 괜찮아 아가, 괜찮아. 저는 신경질적으로 빗자루를 집어던지고 마당으로 나왔죠. 너무 분하고 화가 났는데 한참을 씩씩거리다가 보니 문득 설움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저도 불쌍하고 애도 불쌍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당에 주저앉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저도 엉엉 울었습니다. 고향 동생을 찾았던 그날 차라리 그 동생을 죽여버렸더라면 속 시원했겠다 싶더라고요. 적어도 애가 저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겠죠. 그래도 그 일이 적어도 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딸 앞에서 돈 때문에 힘든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고요. 재혼의 기회는 있었을 텐데
이 나이 먹도록 왜 새 장가 들지 않았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도 맞지만 그럴 새가 없었어요. 하루빨리 빚을 전부 청산해야겠다는 목표가 더 확실해졌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7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야 빚을 전부 갚을 수 있었죠. 할머니, 저 할머니 보고 싶어지면 어떡해요? 나 어디 죽어? 걱정하지 말어. 내가 서울 오면 연락할 테니까.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도움 많이 받았어요. 내가 뭘. 다 재용이 네가 열심히 산덕을 보는 거지. 연락드릴게요. 무슨 일 있으시면 꼭 연락 주세요. 나 대신 아들이 연락 줄 수도 있고. 나야 이미 저 세상 가 있겠지. 할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시면 저 안 가요? 아유, 알았어. 아주 윤서 적어보면 우리 손주들보다 더해. 10년을 살았던 새빵이 있던 집이 재개발 구역이 되면서 집주인 할머니는 대구에 있다는 아들 집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에 맞춰 저희도 딸의 고등학교와 멀지 않은 곳에 전세 아파트를 얻어 나가게 되었고요. 저 혼자 살았더라면 욕심내지 않을 집이었지만 19이 되도록 저와 한 방에서 지내는 딸에게 미안함이 있었어요. 늦었지만 딸에게 방을 만들어주고 싶어 고른 집이었죠. 안목이 없어 직원의 추천대로 책상과 침대를 넣어주는데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쩐지 크게 기뻐하는 내색이 없길래 미안한 마음에 그런가 싶어 모른 채 했지요. 하지만 딸이 자기 방을 갖고도 크게 기뻐하지 못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님, 윤서가 대학 원서를 쓰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연락드렸어요. 네? 대학 원서를 안 쓴다니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했단 말입니까? 네, 수능도 보지 않고 졸업하자마자 취직해야 한다는데 아버님도 아시겠지만 윤서가 공부를 참 잘해요. 수능 보면 못해도 서울권에 있는 대학은 충분히 갈 수 있을 텐데 애가 워낙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네요. 대외적으로는 부녀지간으로 지내면서도 딸 성적에 가타부타 말을 얹은 적은 없어요. 뭐든 알아서 척척 잘하는 녀석이고 넌지시 가져다 보여주는 성적표 보면 생각보다 공부도 꽤 잘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대학을 가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터라 그런 연락이 저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대학 가는 대신 취직해야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유는 짐작할 수 있었죠. 윤서야, 아저씨랑 이야기 좀 하자. 네, 말씀하세요. 학교에서 연락 왔어. 수능도 안 보고 대학도 안 가겠다고 했다며. 아, 맞아요. 빨리 취직하고 싶어서요. 왜? 설마 네 아빠 빚 때문이야? 네. 아저씨는 신경 쓰지 말아라. 내 잘못 아니다 하지만 어떻게 모른 채예요. 아빠가 진 빚인데. 아빠랑 연락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저씨 빚을 갚아준 것도 아닌데 제가 갚아야죠. 역시 딸은 제 생각대로 제게 자기 아빠 빚을 갚기 위해 대학을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작은 아이의 어깨에 무겁게 내려앉은 마음의 빚은 어쩔 도리가 없던 거죠. 저는 딸에게 고향 동생이 진 빚을 대신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책임감도 강했고 자기 신념에 있어선 고집이 정말 말도 못하게 셌어요. 그러니 초등학교 5학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도 돈을 벌어 빚을 갚겠다고 식당 문을 두드렸겠죠. 저는 무작정 갚지 않아도 된다. 네 죄는 아니지 않냐고 설득하는 대신 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한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대학은 가.
남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대학인데 그 성적에 고졸이면 너무 아까워. 네 인생도 아깝고 솔직히 나도 보람이 없다. 생생 내려던 건 아니지만 그동안 내가 너를 먹이고 재우고 한 세월만 10년인데 대학은 나와야 그래도 보람이라도 있지. 아빠 빚에 더해 지금까지 저 먹여주고 키워주시면서 들인 돈도 전부 갚을 거예요. 아저씨한테는 한 푼도 빠짐없이 갚고 싶어요. 그게 제 진심이에요.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 생각해봐. 내년에 바로 취업해봤자 뭐 얼마나 벌겠냐. 그렇게 벌어서 빚을 다 갚고 난 뒤에는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대학이 앞으로 네가 살아가는데 더 많은 것을 줄 수도 있고 더 큰 문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야. 나는 평생 집이 가난해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게 한인데 친자식은 아니어도 자식처럼 키운 네가 그런 이유로 학업을 포기한다는 게 나는 싫다. 아저씨, 하지만... 대학까지는 보내주마. 그게 부담스러우면 대학 졸업하고 나서부터 갚아.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아르바이트 하면서 졸업하자마자 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미리 마련해놔라. 그리고 정확히 4년 후에 뭐가 됐든 네 꿈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적어도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그리고 취업하는 즉시 매달 얼마씩 몇 년에 걸쳐 받으마. 하지만... 내 말 들어. 여기서 더 고집 부리면 너 아주 못된 거야. 알아? 결국 딸은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좋은 성적으로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인이 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구해 영화관, 카페, 가회, 되는 대로 아르바이트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몇 번 타왔고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제 선물도 종종 사왔죠. 딸은 불필요한 죄책감으로 제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은 있어도 절대 실망시킨 적은 없어요. 그래서 가끔 고향 동생 생각도 했죠. 저렇게 착실하고 착한 애를 두고 가버린 아주 미련하고 멍청한 놈이라고요. 그 동생은 출소 후 제가 찾기도 전에 어디론가 잠적해버렸고 그 뒤로는 완전히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솔직히 아예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딸 생각에 찾아주려고 몇 번 수소문해 본 적은 있지만 못 찾았죠. 그렇게 아이는 약속대로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직했고 계획대로 3년 동안 무려 3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갚았어요. 애가 보낸 액수가 차곡차곡 쌓일수록 마음이 무거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아저씨, 저 실은 만나는 사람 있었어요. 2년 정도 됐는데 너무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그랬어? 아이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그러면 맛있는 것 좀 사줬을 텐데. 어떻게 될지 알고요. 결혼할 사람 아니면 절대 소개시켜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혼? 아이 그러면 이번에 결혼할 사람이라는 거야? 네, 저 얼마 전에 프로포즈 받았어요. 결혼하재요. 어떤 사람인데 아이 그렇게 덥석 허락했단 말이야. 나한테 한번 보여주고 승낙을 해야지. 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주제넘게 네 아빠도 아닌데. 아니요, 저 솔직히 너무 기쁜데요. 예전부터 항상 느꼈지만 아저씨한테서 아빠 같다는 느낌 받은 적 많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아저씨 곁에서 자란 것만으로도 너무 죄송했는데. 근데 그렇게 아빠처럼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저를 진짜 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그럼 네가 내 딸이지 누구 딸인데. 같이 산 세월이 15년이 넘었으면 딸이지. 네 친아빠랑도 그만큼은 안 살았잖아. 그건 그렇죠. 그래서 말인데요. 결혼할 사람이 제 사정을 다 이해해주는 사람이라 얼마간 제가 아저씨께 남은 빚을 갚는 건 허락받았는데
혹시 아이를 갖게 되면 회사를 잠깐 쉬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때만 조금 양해해 주세요. 제가 얼른 몸 추스르는 대로 다시 일 시작할게요. 이런 건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결혼한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와놓고 갑자기 빚이라니요. 저는 가만히 앉아 그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 번도 돈 달란 소리 하지 않다가 하도 부담을 갖는 것 같길래 그렇게 하라고 한 것뿐인데 제가 무슨 빚쟁이가 된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애를 딸처럼 생각했는데 얘는 언제까지고 빚을 갚을 때까진 나를 빚쟁이로 생각하겠구나 싶어 서글펐죠. 그래서 버럭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조윤서? 내가 너 빚쟁이야? 나를 아빠처럼 생각한다더니 무슨 은행에 돈 빌려다 쓰고 사정하는 사람처럼 그래? 네? 그게 아니라... 더 들을 것도 없다. 너는 나를 딱 그렇게 생각한 거야.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했던 게 진심이었어. 평생 아빠 소리 못 듣고 아저씨 소리 듣고 살았어도 한 번도 너한테 서운한 적도 없고 나 같은 초짜 아빠 밑에서 그렇게 착실하게 잘 자라준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고마웠다. 아 근데 너한테 나는 그게 아니었나 보다. 먼저 들어가마. 그렇게 모진 소리를 내뱉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했어요. 정말 독립을 시켜야 할 때가 됐구나. 헤어져야 할 때가 됐구나 하고요. 딸은 다음날 진심 어린 사과하며 부탁하더라고요. 아저씨,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마음으로는 저 누구보다도 아저씨, 제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결혼할 때도 제 손 잡고 들어가 주실 수 있는지 그거 물어보고 싶었고요. 내가 내 손을 잡고 가도 되겠어? 그래 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결혼식 날 딸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행진했고 보기에도 든든하게 생긴 남자에게 딸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내 역할은 완전히 끝났다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간 사이 저는 집을 정리해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딸이 제게 빚을 갚겠다고 보낸 돈 3천만 원을 전부 딸 통장에 넣었죠. 딸이 보고 다시 돈을 넣을지도 모르니 제 계좌를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한 날 문자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핸드폰 번호도 바꿨습니다. 어른들의 일에 어린 네가 너무 큰 짐을 지고 자란 것 같아 내내 가슴이 아팠다. 그 돈은 처음부터 받을 생각도 없었고 너한텐 받아서도 안 될 돈이야. 네 아빠가 진 빚은 내가 나중에 저 세상에서라도 네 아빠한테 받을 테니 걱정 말아라. 더는 네 아빠가 지은 죄에 눌려 살지 마. 그동안 내 딸로 살아주어 고마웠다. 늘 행복하거라. 아빠가.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 가슴에 그렇게 대못을 받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금방 잊혀질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 애를 금방 잊고 그 애도 기회 삼아 저를 천천히 잊어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수년이 흘렀고 저는 그 애도 고향 동생도 죽어서나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고향 동생을 만나게 된 겁니다. 조이태 씨, 조이태 씨. 하도 머리가 아파 방문한 병원에서 익숙한 이름이 들려 화들짝 돌아보니 세상에 그게 같은 이름이 아니라 정말 그 고향 동생 희태였던 거예요. 조희태 이 자식? 뭐야? 형? 재훈이 형? 그래, 나 알아보겠냐?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얼굴도 바꾸고 이름도 바꿔 사는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아주 멀쩡하게 잘 살았네. 아이, 잘 만났다, 형. 형, 우리 딸, 내 딸 윤서 어떻게 됐어? 윤서는 왜 이제 와서 네 딸이 보고 싶냐? 이 평생을 한 번을 찾지 않은 네 딸이 이제 와 생각이 나? 형, 설마 우리 윤서 버린 거 아니지? 우리 윤서 형이 잘 키워준 거 맞지? 나 형 알아. 형 그렇게 모진 사람 아닌 거. 윤서는 네 딸 아니야, 내 딸이지. 대학도 나왔고 취직도 잘했고 몇 해 전에 시집도 갔다. 정말?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형,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래서 우리 윤서 어딨어? 나 윤서 찾아야 돼. 이제 와서 윤서는 뭐하러? 다 늙어서 애 짐 되려고? 웃기지 말고 내 돈이나 갚아. 내 돈이나 어서 갚으라고. 형,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 이러다 죽어. 나 곧 죽을지도 모른대. 뭔 소리야, 죽다니. 나 말기 신부전이야. 이제 투석도 힘들대. 신장 이식밖에 답이 없다는데 공여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간 죽게 생겼어. 뭐? 잠깐만.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윤서, 내 새끼 윤서 찾아야 돼. 나한테 당장 신장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식밖에 없어. 그러니까 얼른 알려줘. 윤서 어딨어? 이 미친 새끼가.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듣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눈이 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여자에 미쳐 자기 자식도 남한테 버리고 평생을 나 몰라라 살던 놈이 자기 살겠다고 자식 찾아 신장을 떼달라고 한다니요. 내 앞에 있는 놈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 아니 쓰레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바닥에 패대기 친 그 놈을 죽어라 팼지요. 그 과정에서 그 놈에게 머리를 세게 얻어맞았는데 그대로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대로 응급실로 실려갔겠는데 거기선 혹시 모르니 사진 한번 찍어보자고 한 거예요. 그렇게 사진을 찍고 나서 저는 뇌종양 판정을 받은 겁니다. 몇 달 전부터 이유 없는 두통의 원인이 머릿속 종양이었던 거지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너무 두려운 일이었어요. 남은 가족이 하나도 없어 일하는 회사의 사장님께서 보호자로 나서주셨죠. 마취가 들어가기 직전 딸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쯤 아이도 낳았을 텐데 그 아이가 딱 제가 딸을 처음 본 그때만큼 자랐을 텐데 하고요. 다시 한번 볼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죽기 전에 딱 그의 얼굴 한번 보고 가고 싶다.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는데 후유증이 생겨 한쪽으로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걸음걸이도 시원찮고 팔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재활 치료가 필요했죠. 보살펴줄 사람도 없고 보호자도 없는데 언제까지 사장님이나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기 미안해서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한 거지요. 집을 팔고 가진 재산을 다 털어 요양병원에 들어갔다 오면 적어도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의 몸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끝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빠? 아빠! 그때까지도 뒤에서 아빠를 부르는 소리가 저를 향한 것임을 알지 못했어요. 세상에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누군가 제 팔을 강하게 붙들었고 놀라 바라보니 세상에 딸이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빠, 맞죠, 아빠? 윤서야? 아빠! 딸은 저를 끌어안고 병원 로비가 떠나가도록 울었습니다.
가만히 안겨 딸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나니 저도 눈물이 차올랐고,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그곳에서 남들이 뭐라건 부둥켜 안고 울었죠. 딸은 남편과 함께 정기 검진하러 왔다가 우연히 저를 발견한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몸은 또 왜 이래? 이렇게 살려고 나 버리고 갔어요? 버리다니, 내가 언제 너를 버렸어? 버린 거지. 찾지도 못하게 이사도 가버리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요? 나 진짜 죽는 줄 알았다고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지금 너무 반갑고 놀라면서도 원망스럽습니다. 윤서가 그때 얼마나 힘들어했는데요.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초상 치르는 줄 알았다고요. 나는 너 잘 살라고, 너한테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말이 어딨어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요? 너도 그랬잖냐. 빚이나 갚을 생각을 하고 나를 빚쟁이로 생각하면서. 아, 그걸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아니, 나는 그래도 나 때문에 고생한 거 아니까. 너 때문에 고생한 거 하나도 없다. 돌이켜보면 네가 있어 내가 산 거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지도 못했겠지. 그건 진심이었어요. 그때 그 새방에서 살던 시절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다시 일어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새방 할머니는 7년 전 돌아가셨고 임종 직전에 만나고 왔더라고요. 잘했다. 나 대신 인사 잘 드렸지? 아빠는 어떻게 지내시냐 묻길래 잘 지내신다고만 했어요. 아빠는 어디서 살아요? 모셔다 드릴게요. 같이 가요. 나는 여기 안 살아. 저 이사 가려고. 어디로요? 그러면 그 이사 가는 집 알려주면 되지. 아니, 그게 나 혼자 갈 수 있으니까 걱정 마라. 내가 몸이 좀 잘 때 뜻대로 안 돼서 그렇지. 정신도 멀쩡하고 느려도 혼자 다 할 줄 알아. 그러니까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어디냐니까요? 아니, 그게 실은 집을 다 정리했다. 요양원 계약을 해서 말이야. 요양원이요? 아빠, 요양원 들어가려고요? 왜요? 아휴, 몸이 이래서 재벌 치료도 해야 하는데 당분간만 들어가서 도움을 좀 받을까 하고. 됐어요. 어디 요양원인데요? 여보, 가서 계약 취소하고 오자. 뭐? 왜? 거기도 어렵게 들어간 자리야. 재활 잘한다고 소문난 곳인데. 재활이고 뭐고 우리 집에서 해요. 내가 매일같이 아빠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내가 옆에서 다 할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네 집에 왜 가? 왜 못 가요? 지 친아빠한테 버려진 9살짜리 애를 데려다가 15년을 자기 자식처럼 키웠는데 아빠가 왜 우리 집에 못 가요? 그건... 그래요, 아버님. 같이 가세요. 이번에도 아버님 놓치면 진짜 초상 치를지도 몰라요. 저 빚지고는 못 사는 거 알죠? 돈 받기 싫으면 우리 집으로 와요. 돈도 시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 알죠? 아빠가 날 위해 쓴 15년도 그때 15년이랑 지금 15년이 달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40년은 내가 모셔요. 저는 그렇게 거의 납치되다시피 딸 집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딸은 아들과 딸 하나를 낳고 살고 있었어요. 딸은 아이들에게 저를 외할아버지라고 소개시켜줬고 저는 딸을 똑 닮은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수술대에 오르면서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보고 가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랬죠. 진심입니다. 지금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요. 딸의 극진한 간호에 마비 증상도 많이 호전되었고요.
내 평생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 싶은 나날입니다. 살아보니까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기적은 있더라고요.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 딸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제 삶의 기적은 시작된 것이었죠. 여러분들께도 있을 거예요. 눈치채지 못한 기적이요. 부디 여러분만의 기적을 찾아 저처럼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